네, 황사가 자욱한 3월 29일 금요일입니다. 깊이 있는 이야기만 하는 고품격 경제방송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깊이 있는 이야기만 한다지만 금요일이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날 부처님께 제자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선생님, 도대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듭니까? 그랬더니 부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신호등이 들어있는 모든 이미지를 클릭하시오. 이거 혹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인터넷에서 요즘 새로운 서비스 가입하려고 그러면 본인임을 입증하라고 나오잖아요. 로봇이 아님을 입증하라고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신호등이 들어있는 모든 파일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ARS 전화를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하라고 할 때도 있고, 로봇이 아닙니다 박스를 이렇게 조그맣게 놓고는 거기에 클릭을 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내가 로봇이 아님을 입증을 해내야만 하는 그런 시대에 이미 살기 시작한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 어제 사실 강정수 박사하고 같이 AI 로봇 이야기 굉장히 재밌게 나눴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그거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 이야기 하다가 이 장면이 딱 떠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요즘 인터넷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유머거든요. AI하고 다르게 나는 인간이다. 이렇게 입증을 계속해서 해내야 되는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정원 대표하고 지난주에 살펴봤었는데요. AI가 만든 영상, 뉴스, 이건 이미 인간이 만든 거하고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똑같아졌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손발까지 장착해서 두뇌와 이미지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손발까지 장착한 게 로봇이잖아요. 그럼 정말 나는 뭐지? 저 로봇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피터 드러커, 들어보셨죠? 경영학자. 굉장히 유명한 경영학자였는데 이분이 생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좋은 리더가 하는 일은 do the right thing 하는 거다. 딱 맞는 일을 찾아서 하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기업에서 경영자가 해야 될 일은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정하는 일이다. 그게 아니고 근데 대부분의 경영자들이 어떤 일을 조금 더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사실 리더가 아니고 팔로워들이 하는 일, 임직원들이 하는 일이고 리더는 목표를 잘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경영자의 자리에 인간을 넣고 이 임직원의 자리에 AI를 넣으면 딱 맞아요. 왜냐하면 AI는 아직 의식을 갖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의식은 가지기가 어려울 거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의식이 없으면 목표를 설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를 잘할 수는 있지만 그 일을 하는 목적은 자기는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AI하고 차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다. 목적을 갖는 일이다. 그리고 오히려 큰 그림을 보고 목적을 잘 설정하면 이 AI가 그걸 잘 수행해 줄 거니까 오히려 세상이 더 나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 AI 로봇 얘기하면서 다 떠오른 생각인데 정말로 더 나은 세상에서 살려면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숙고하면서 내가 목표를 잘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끝내주는 경제에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진행하고 다음 주도 진행하고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목표를 잘 설정하는 능력을 잘 갖춰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 가지 깊이 있게 생각할 거리를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우선 살기 좋은 지역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텐데요. 정성훈 한국지역경영원 원장님, 대구가톨릭대 교수님 나오셔서요. 수도권에서 어디가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인지 연구를 하셨어요. 그 평가한 결과 말씀드리면서 무엇이 살기 좋은 곳인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본 경제 요즘 잘 나가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지 또 혹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지 우리도 위기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 뒷시간에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님하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기다리시면 정성훈 원장님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다들 수도권에 와서 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러시죠? 수도권이 살기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시죠. 살기 좋은 건 살기 좋다는 거, 그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수도권도 서울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도시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들이 혼재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디가 가장 살기 좋을까? 이걸 과학적으로 연구하신 분이 계세요. 정성훈 한국지역경영원 원장님, 그리고 대구가톨릭대 교수님이신데요. 오늘 모셔서 그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연구는 한승원 한국지역경영원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진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연구를 굉장히 깊이 있게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이 연구 이름이 보니까 지속 가능한 도시 순위 연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속 가능한 도시라는 개념부터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전국 어디서나 이제 살고 싶은 이제 도시의 요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표와 평가 체계가 현재 잘 구축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지역경영원은 이제 사단법인 비영리 법인인데요. 우리 그 한국지역경영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는 합리적 기준을 도출하고 도시의 현재와 발전 방향을 이해하면서 체계적인 어떤 평가 방법론을 구축할 수 있을까, 그런 지표에서 연구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인구 소멸, 지역 소멸, 균형 발전에 대한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자체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습니다. 물론 뭐 공공기관이나 이제 정부기관에서 하고 있지만 좀 객관화해서 민간 싱크탱크에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속 가능한 도시라고 그러면은 보통 우리 살기 좋다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도시도 있고, 네. 일자리 많은 데도 있고, 뭐 집이 되게 좋은 데도 있을 거고, 환경이 좋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지속 가능성 개념은 보통 뭐 경제, 환경, 사회 이런 걸 균형적으로 다 갖춘 도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분류를 해서요, 대분류를 하고 그 대분류 안에서 또 중분류를 하고 중분류에서 또 세 분류를 통해서 각각의 지표를 이제 구축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미국이랑 일본에서는 이미 지금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한 400개 도시를 평가하고 있고, 일본도 한 민간 단체인 한 도시전략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2018년부터 꾸준히 그거를 평가하고 있고, 그거를 정부기관에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그런 민간 단체를 제가 아직 찾지 못했고요. 그래서 민간 단체에서는 우리가 좀 처음 시도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도시라는 거는 이제 대분류로 본다라면은 인구가 사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 및 고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지속 가능하려면 또 교육이 빠질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건강한 도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건강 및 의료.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안전한 도시. 이렇게 대분류를 통해서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차근차근 세 분류 통해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5가지 대분류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처음에 인구 말씀하셨는데 인구와 관련되어서 괜찮은 도시들?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상을 수도권 도시들만 하신 거죠? 사실은 이제 228개 시군구별로 다 해서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이제 그거는 다음 달에 사실은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우선적으로 서울과 경기 52개 시군구 지자체별로 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52위까지 다 순위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10위까지만, 상위 10위까지만 발표를 하고요. 또 하위를 발표하면 또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자료만 갖고 있고, 오늘 방송은 이제 10위까지만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성장 도시라고 한다라면 이제 성장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인구라는 부분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 인구 소멸이 되면은 이제 도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인구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세 분류로는 총인구가 있는데 그 총인구의 순위를 좀 10위까지 매겨 보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수원시가 120만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용인시, 고양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이런 순서대로 갔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체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송파구만 10위 안에 들어갔고요. 대부분이 이제 경기도 위주로 공장이나 어떤 기업들이 많은 그런 주변으로 해서 상위를 랭크했습니다. 예. 성장 도시라고 하시니까 성장 도시는 어쨌든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도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근데 건가요? 총 인구만 갖고는 이제 성장 도시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중요시 여기는 게 인구 성장률. 인구가 계속 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도 이제 성장률도 보시면 알겠지만 과천, 경기도 과천이 가장 많이 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남시, 그 다음에 화성시. 이게 다 보면 하남시나 화성시나 계속해서 신도시가 개발하는 지역, 과천시도 이제 최근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했는데 그런 지역 위주로 해서 이제 인구가 성장하고 있다. 여기도 이제 대부분이 다 경기도가 해당되고요. 네, 유일하게 네, 10위 안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강동구만 이제 10위 안에 들어가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성장에 중요한 거는 출생률이죠. 네, 그렇죠. 많이 태어나야 되는데 출생률. 네, 출생률이 어디가 높은가라고 봤더니 우리가 이제 서울로 가면은 경제 활동이 일어나면서 저출산이 더 심화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마찬가지로 수도권도 연천군이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평택시, 과천시, 화성시, 김포시, 시흥시, 양평군, 안양시, 여주시, 양주시 수준으로 이제 10위 안에 들었고요. 서울은 아쉽게도 이제 출생이 오히려 이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됐죠. 네네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성장하려면은 이제 저도 예전에 이제 베트남 같은 베트남 나라를 여행 가다 보면은 9천만 인구 중에서 평균 연령이 20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20대가 돼야지 이게 성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 연령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도시가 어딘가라고 분석을 해봤더니 화성이 38세입니다. 근데 사실은 38세도 그렇게 낮은 나이가 아닌데 이제 우리나라가 하도 고령화되다 보니까 네. 38세가 이제 1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산, 시흥 이런 순서대로 해서 여기도 이제 주로 경기도 위주로 이제 평균 연령이 낮고 서울은 고령화로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세 분류를 이제 지표를 알아봤고요. 이러한 지표를 통해서 그렇다면 성장 도시가 어딘가라는 어떤 전체적인 총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전문 용어인데 Z 스코어라 해가지고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갖고 지수화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아까 뭐 1등부터 10등까지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걸 합계를 해서 점수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러려면은 이제 지수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화를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성장 도시는 전체 토탈로 봤을 때는 1위가 화성시가 나왔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2위가 평택, 3위가 용인, 4위가 과천, 5위가 하남, 6위가 수원, 7위가 고양, 8위가 시흥, 9위가 김포, 남양주가 10위. 이렇게 해서 수도권에서 성장 도시는 이렇게 10위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서울이 빠져 있다라는 게 상당히 아쉽다라는 말씀드릴 수가 그러네요. 있겠습니다. 이게 인구 고령화하고 출생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서울이 들어갈 수가 없죠. 없겠네요. 예, 예. 서울은 이제 다른 부분이 이제 좀 많이 들어가고요. 네. 이 인구 부분은 사실은 이제 서울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지만 성장한다라는 게 인구로만 성장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네. 토탈로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서울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수도권에서는 화성시가 가장 네. 높은 평가를 받았다. 네, 이렇게 그럴 것 말씀하시는 같습니다. 거죠. 화성에 이제 네. 동탄이 있고. 그런 딱 느낌이 오네요. 네, 어떤 화성이 곳인지. 또 공장이 많고 그렇죠. 기업들도 많고 네네네. 젊은 사람들도 많고요. 네네네. 38세가 가장 젊다는 것도 조금 네. 우리 고령화 많이 됐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그쵸. 베트남 20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예. 네. 어쨌든 그 다음 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고용하고 경제적인 측면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성장하려면 인구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되게 중요하죠. 네네. 그래서 경제에서 제가 이제 지표로 뽑은 부분이 어떤 거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단체단체에서 뽑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재정 자립도 네네.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상용직 비중입니다. 우리가 상용직이라고 한다면 1년 이상의 계약직을 우리가 상용직이라고 하고 1년 미만은 이제 상용직이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죠. 그럼 좀 안정적인 직장이 그렇죠. 얼마나 있냐 네, 이렇게 그게 이제 생각할 수 경제 상황을 있겠네요.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개인별로는 이제 고용률, 그 지자체의 고용률이 얼마나 좋으냐, 그다음에 실업률이 또 낮아야 되고요.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1인당 소득이죠. 소득이 네, 높아야 네.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5가지 세부 지표를 통해서 경제 활력 도시를 분석을 했습니다. 네. 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빨리빨리 네.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재정자립도는 일반 회계의 세입에서 지방세와 세의 수입을 비율을 뜻하는 건데요. 네. 가장 높게 나온 부분이 역시 화성이 이제 세수가 세입이 많다 보니까 네. 화성이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남구, 네, 강남구. 서울의 강남구. 네, 역시 돈이 많죠. 네. 그 다음에 성남시도 분당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다. 그래서 잘 사는 동네가 재정자립도가 지표상에 높게 나왔고요. 네. 뭐 3위부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상용직 비중이 나왔는데 상용직 비중 가장 높은 단체는 이제 그 하남시. 네, 하남시? 네, 하남시가 88.2%. 굉장히 의외인데요. 네, 이거는. 거기가 아주 상용직 비중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다. 네, 이 자료는 이제 통계청에서 받은 네. 자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2위와 3위는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역시 잘 사는 네. 동네가 상용직 비중이 높게 나왔다. 그다음에 고용률을 보면은 고용률이 가장 높은 도시는 아까 이제 인구에도 나왔지만 화성시, 네, 화성시가 가장 높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천시, 평택시가 2, 3위 순위로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실업률을 들 수가 있는데요. 네, 네, 네. 실업률이 이제 가장 낮으면 좋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네, 여긴 또 가평군입니다. 가평군이 1.2%로 가장 낮고, 아, 그래요? 네, 연천군이 1.4%. 가평이나 네. 연천은 경제활동 인구가 적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혹시? 그러니까 맞아요. 어르신들이 그럴 수도 있- 많으시면은.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실업률이 낮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좋은 도시는 또 아니죠. 아닌데 또 높다고 해서 좋은 도시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실업률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참고사항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지표이지만 그래도 또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주민 입장을 생각해 보면 가평이나 연천에 가면 일자리를 구하려면 구할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떻게 얘기하면 또 거주를 잘 안 하려고 하니까 네네. 사실 가면은 먹고 살 거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그렇군요. 있는 거죠, 네네네. 사실은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제 개인별 1인당 소득인데요. 네. 1인당 소득 순위가 가장 높은 곳은 어디겠습니까? 서울이겠죠. 네, 네. 서울의 네. 용산구. 용산구. 네, 아. 네. 이게 이제 6,200만 원. 6,200만 원이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서초구가 6천만 원. 그다음 세 번째로는 강남구가 5,880만 원 이런 수준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거주자 기준입니까? 아니면은 거기서 취업하신 분들 거주자 기준. 거주자 기준이요? 네, 거주자 기준입니다. 네. 어쨌든 거기에 또 주거 형편이 좋고 집값이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또 소득이 높은 분들이 더 이 거주하시고 소득 자료는 이제 이럴 수 있겠네요. K12라고요. 신용평가 자료를 통해서 네, 인용해서 저희가 얻은 자료입니다. 화성시는 소득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는가요? 아닙니다. 화성도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화성도, 역시 화성시도. 역시. 네.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용인, 과천 잘 살지 않습니까? 그나마 네네네. 다 들어와 있죠. 그다음에 양천구, 송파구, 양천구, 목동이니까 목동 들어와 있고, 있죠. 네, 송파구에 송파구 잠실 있고. 잠실이고요. 네. 또 성동구, 우리 성동구 요즘 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하남시, 성수동 네, 뭐 다 하남시가 성동구 또 미사리 쪽으로 가면서 또 많이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네. 그쪽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주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하남시도 많이 이제 10위 안에 들어왔다라고 네, 말씀드릴 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제 활력 도시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1등을 했느냐? 인구에 이어서 화성시가 또 1등을 그래요? 했습니다. 성장도 많이 하고 예. 경제 활력도 높다. 예.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고백할 건 뭐가 있냐면은 이 5개의 지표 중에서 어떤 지표는 좀 중요하고 어떤 지표는 중요하지 않은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이거를 가중치를 좀 줘서 웨이트를 줘가지고 이거 종합적으로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이거를 가중치를 안 두고 그냥 n분의 1로 해서 평균으로 해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성시가 1등을 하게 된 거죠. 만약에 소득을 좀 가중치를 더 많이 줬다라면 뭐 강남이나 용산이 들어올 확률도 있었던 거고 네네. 사실은 그래서 이 가중치 부분은 사실 좀 보완을 해서 만약에 전국 단위로 분석을 했을 때는 가중치를 좀 웨이트를 줘가지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순위를 볼 때는 이게 네. 소득하고 고용하고 고용 안정성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보고한 겁니다. 그냥 예, 왜냐하면 평균을 또 했다. 근데 가중치를 두다 가중치 자체도 또 인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가치관이 개입되죠. 상당히 가중치를 두는 것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도 여러 가지 변수가 들어가면 에러가 발생됩니다. 네네네. 밸류에이션 할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속 가능한 도시를 평가할 때 이 세부 지표도 많은데 여기다 가중치까지 부여하기는 꼬이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중치 부분을 뺐고 향후에 이런 부분은 좀 더 계량적으로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가중치를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영역들도 있죠. 예, 예. 경제 활력 예. 이외에. 예, 교육 도시 되게 중요한 거죠. 지속가능 교육인데요. 교육. 네. 네. 그러니까 교육에는 사실은 이제 평가를 할 때 인프라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교육 인프라. 그래서 제가 분석한 세 분류는 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5가지 지표를 분석을 했습니다. 유치원, 초등부,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1인당. 이거는 양적인 부분인 거죠, 인프라. 사실 그래서 교육 이제 질적으로 얼마나 이게 좋냐라고 평가를 하려면은 사실은 이거는 어떤 데이터로 분석하기보다는 서베이, 설문지를 통해서 사실은 만족도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 발표에서는 교육 인프라 양적 부분만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질적 부분은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좋은 데가 가장 적은 가평군입니다. 0.8.4. 학생 수가 적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적을수록 좋은 거죠. 예, 교육이 양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다음에 질적으로도 봤을 때도 학생 수가 적은 게 좋죠. 사실. 근데 만족도 같은 부분은 좀 빠져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양평군, 동두천시, 이게 연천군, 여주시, 광명시, 과천시, 안성시, 이천시, 서울시, 강북구. 서울시는 강북구만 유일하게 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천군이 1등이고요. 그다음에 가평군, 포천 이런 순서대로 나와 있다. 다음에 이제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중학교 부분 학급당 학생 수 가장 적은 지역은 서울이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서울이 중구가 가장 적고요. 연천군이 두 번째로 들어가고 종로구가 서울이 3위가 서울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용산구, 성동구, 뭐 도봉구, 서대문구, 관악구 다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 생각하면은 서울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있고요. 출생률이 낮다 보니까 태어나는 인구가 적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적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적은 데가 연천군이 한 15명 정도 되고요. 서울시 용산구가 18명 정도 되면서 서울과 경기도가 혼재돼서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용산구도 18명밖에 안 돼요. 네, 거기도 이제 사실은 고령화가 많이 돼 있고 사실은 출생률이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울시 인구가 출생률이 적고 그게 이제 한 20년 전부터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이게 반응이 나온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분석을 했는데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적은 데가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이렇게 나와 있고 서울이 서초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은평구, 광명시, 여주시 이렇게 12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종합해서 어디가 교육도시로서 가장 1등이냐라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뭐 눈치 빠르신 이제 시청자분은 알 수 있겠지만 연천군이 많이 1위를 차지했고요. 가평군이 2위, 양평군이 3위, 여주시가 4위, 포천이 5위, 동두천이 6위, 서울 중구가 7위, 용산구 8위, 금천구 9위, 관악구 10위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교육 인프라가 어쨌든 학생에 비해서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죠. 네, 1인당 이제 학생 수를 얘기한 이제 교수당 이제 그 학급당 학생 수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어느 정도냐라고 이제 보는 거고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베이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좀 해야 됩니다. 질적으로 이제 그 부분이 좀 빠져 있고 그 부분을 분석하기엔 상당히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좀 분석 못했고 그래서 교육은 이제 이 정도로만 이제 좀 순위가 나와 있다. 팩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만약에 이게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게 그 지역이 소멸 단계에 이르거나 이런 거라면 이제 오히려 또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볼 때 자기 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성장 도시랑 맞물려서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연천이 그래서 출생률과 인구 성장이 높냐라는 거를 같이 비교를 하게 된다면 상관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상관관계 분석도 필요합니다. 정확히 하려면. 근데 이제 오늘은 이 방송에서는 팩트 위주로만 말씀드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네. 아까 건강하고 의료도 예,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죠. 네. 뭐 지속 가능한 성장하려면 이 안전 건강하고 의료가 되게 중요하죠. 사실은요. 그래서 건강 그 지표로는 자살률과 인구 1000명당 의사수, 미충족 의료율, 인구 1000명당 병상수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빨리 말씀을 드리면 가장 자살률이 낮은 기초단체는 과천, 역시 과천이요. 네. 그다음에 하남, 의왕 이런 순서대로 가고요. 그다음에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가 이제 많은 게 좋겠죠. 네. 네, 많은 종사 수가 많은 거는 기초단체 종로구. 네, 이건 이제 병원이 주로 서울에 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서울 위주로 전부 다 10개, 성남시만 유일하게 경기도. 성남에 이제 분당에 병원이 3개 있죠. 네. 서울대병원, 재생병원, 차병원.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가 들어가 있는 거죠. 대형 병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미충족 의료율 이제 이거는 이제 치과를 제외한 본인이 이제 병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했던 사람의 어떤 그 숫자를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는 건데 동대문구가 1.5%로 가장 낮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양천구가 1.8% 낮으면 좋은 거죠. 그다음에 이 마포구, 서초구 이렇게 서울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구 1000명당 병상수 이게 많은 게 좋은 거죠. 네. 높은 거는 이제 종로구가 있고요. 동두천시 그다음에 이제 여주시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건강 및 의료가 가장 안정적으로 좋았던 부분은 이제 서울시 종로구가 1등을 했고요. 영등포 2위, 강남구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건강 의료에서는 서울이 그래도 뭐 병원이 많으니까 의료기관이 많으니까 맞아요, 그런 맞습니다. 거겠네요. 네. 근데 아까 그래도 인상적이었던 건 자살률이 과천시가 굉장히 낮다는 거는 과천시가 사실은 환경이 좋아요. 살기가 좋고, 그래서 과천시가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뭐 이렇게 1위를 많이 과거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꼭 많이 성장하는 도시고 경제가 활력이 있다고 해서 자살률이 낮은 건 아니고 또 그건 또 다른 얘기죠. 네. 그렇군요. 아까 마지막으로 그 안전 영역도 말씀하셨는데 안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안전에는 이제 지역 안전 등급을 매겼는데요. 이거는 2022년 기준으로 6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하면 이제 교통사고, 그다음에 화재, 그다음에 범죄, 그다음에 생활안전, 자살, 그다음에 감염병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에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행정안전부 자료를 좀 참고해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는데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요. 1등급일수록 좋은 겁니다. 5등급일수록 안 좋은 건데 그럼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은 되게 뭐가 그럼 1등이냐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Z 스코어를 통해서 지수화를 해서 이거를 이제 점수화해서 이제 매겨봤더니 의왕시가 이제 1위를 차지했고요. 아까 이제 아까 사이 좋았죠. 과천이 2위, 하남시가 3위. 하남시와 안양시가 공동 3위,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 양천구, 서초구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5가지 대분류 우리가 한 거 성장도시, 경제활력도시, 교육도시, 건강도시, 안전도시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총평이죠. 어디가 1등을 했느냐라고 보니까 종로구. 서울시 종로구가 1등을 했고요. 아까 뭐 이제 경기도에서 1등한 부분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역시 이제 이거를 지수화해서 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종로구, 그다음에 2등이 영등포구, 3등이 서초구, 4등이 강남구, 그다음에 5등이 송파구. 그다음에 이제 과천시, 하남시, 용인시, 화성시, 연천군. 경기도가 밀리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보니까 아까 이제 소득, 1인당 소득이라든가 경제 부분이 이제 서울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건강, 의료 및 안전이 서울이 점수가 높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군요. 네. 아까 인구나 교육은 이제 경기도가 높게 나왔지만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경제, 건강, 안전에서 서울이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걸 보니까 이 전체 순위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뭐 하위권은 얘기를 안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발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제 방송에서 처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고 해가지고 이제 10위 좋은 것만 발표를 했고요. 다음 달쯤에는 이제 좀 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관관계 분석도 하면서 데이터 가중치도 좀 주면서 변수도 좀 더 추가를 해서 한 달 뒤에는 이제 좀 더 재밌게 좀 분석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그냥 연구하시는데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 뭐 시장 군수
같은 분들이 네. 실제 그 지역을 운영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지표도 될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 균형 발전이 되게 심각하고요. 지금 특단의 대책이 정부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 기관에서 이런 평가라도 해가지고 지자체에 좀 경쟁을 붙여서 좀 이제 인지를 시키는 거죠. 인지를 네네. 시켜서 좀 더 균형 발전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좀 잘 활용이 돼서요, 저는. 네. 그 각 도시에서 네. 자기 도시의 좀 어려운 점들, 예를 네. 들면 뭐 성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자살률은 높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예. 도시의 경우에 자살률을 어떻게 치유해서 균형 있게 잘 살게 만들지 이런 고민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주 예리하게 네,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그 부분을 차츰 이제 연구를 좀 분석을 해서 뭐 반기마다 뭐 연간 매번 정기적으로 네. 이런 부분을 발표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수도권에 한해서 네. 지속 가능한 도시, 네. 지속 가능 도시 순위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뜻깊은 연구가 앞으로 실제 행정하는데 좀 많이 네. 도움이 되도록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계획도 있으시죠? 네,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체계화 해가지고 좀 시스템화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성훈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역경영원의 정성훈 원장님하고요. 수도권에서 어디가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인지 지속가능 도시 순위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홍춘욱 대표하고 일본 경제, 미국 달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죠.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일본 경제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일본 경제가 잘 나간다고 해서요. 조금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나고 뭐 배울 거 없나 생각도 들고 저러다가 다시 휘청거리는 거 아닌가 조금 의아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본 경제 얘기 하기 전에요. 저 최근에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고 시작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달러가 계속 강해지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는데 저희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한다고 자꾸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면은 달러가 다시 좀 약해지면서 원달러 확률이 좀 가라앉지 않을까 그러면 유학 보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좀 걱정이 덜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또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다 영향을 받고 그래서 네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제각각 주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최근에 그 런던에 있는 그 임페리얼 컬러지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아주 흥미로운 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 논문의 내용이 뭐냐면 미국 정당을 보면 환율이 보인다. 정당이요? 예, 그래서 대통령 정당이 어디냐에 따라서 환율이 다 달라진다라는 그런 재밌는 보고서 논문을 쓴 걸 이제 제가 이번에 읽어봤는데 그림 한번 잠깐만 보실 수 있으면 좋고요. 네네. 일단 그냥 말로만 설명을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저게 민주당 정부입니다. 미국 민주당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이 집권하는 시기에는 대체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이런 걸 갖다가 조사를 해본 그런 논문인데요. 점점 이런 성향들이 최근에 세 번의 집권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카터 이후에 그 다음에 클린턴이었고, 그 다음에는 92년 이후에 2000년까지 예, 클린턴이죠. 그렇죠. 클린턴이고 그 다음에 오바마. 오바마 그다음에 2008년부터 2016년 오바마. 예,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 계속 올라가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쓴 걸 봤는데 일단 뭐 민주당의 문제도 뭐 있겠지만 공화당이 잡았을 때 이 전통 산업에 좀 지지를 받는 그런 정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달러 약세를 좀 선호하는. 수출이 잘 되려면. 예,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산업은 어차피 사실 가격 경쟁이라기보다는 이제 또 다른 어떤 경쟁자들과의 어떤 초격차 이런 게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 데 비해서 전통산업, 특히 석유산업 같은 데들이나 이런 데들은 아무래도 환율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런 환율의 영향력들을 더 중시하고 특히 최근에 있었던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그 중국을 환율 조작국 지정할 정도로 그렇죠. 달러 약세를 주도했던 그런 정부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정치적인 성향의 차이, 스탠스의 차이가 저런 변화를 낳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연준의 통화 정책만 봐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펼치는데 아주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11월에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되나 보면서 달러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일단 최근에 바이든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따라 붙었잖아요. 네네네. 그걸 반영한 것도 있을 수 있다. 그걸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 강한 달러로 갈 수도 있다. 4년 더 갈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사실 그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는 못하잖아요. 현직 그렇죠. 프리미엄이라는 게 미국은 굉장히 크더라고요.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코로나 걸려서 그렇게 선거운동을 전혀 못했는데도 정말 박빙이었잖아요. 네, 그만큼 그렇죠. 현직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베팅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요인들도 참고를 해두신다면 민주당 행정부에서는 달러 강세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이런 흐름들은 일단 상반기는 좀 더 지속될 수 있고 하반기 대선전이 본격화되고 정말 두 분이 제가 텔레비전 토론이나 이런 데서 맞붙는 걸 보면 점점 더 판세가 정확해질 때 환율의 방향성도 달라질 수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책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 뭐 이런 얘기네요, 결국은. 또 그들이 들고 있는 무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뭐 당장 관세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 방금 말씀드린 환율 보고서 매년 우리가 긴장하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건드릴 수 있는 게 역시 행정부의 그 능력 또는 역량 이런 거에 연루돼 있으니까 네네. 주의하자는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 주셨는데 본론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잃어버린 30년 이제 탈출했다고 굉장히 올해 초부터 많이 얘기를 했는데 경제 성장률도 작년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앞섰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계속되는 건지 주가도 뭐 우리는 비실비실했는데 일본은 연초부터 계속 올라서 질투도 많이 나고 그런 상황인데요. 체질적으로 변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제가 뭐 10년, 20년은 알 수 없는데 네. 향후 2, 3년만 놓고 보면 일본은 탈출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막 10년, 5년 넘어가면 장기 전망은 거의 다 틀리니까 그런 건 그냥 재미삼아 저희들은 하는 이야기고 네. 이제 맥스로 저희들 이코노미스트들이 분석해 볼 수 있는 건 결국 1년, 2년 네. 정도인데 이제 최근 들어서서 나타나고 있는 흥미로운 현상이 바로 뭐냐 하면 일본의 대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게이단넨을 비롯한 일본의 대기업들이 그 노동조합이랑 하는 춘투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연례적인 이제 노동조건, 고용조건에 대한 협의인데 이제 그 춘투에서 임금 인상률이 지금 나왔는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웨이지 점프라는 제목 그대로 엄청 올랐네요. 네, 그래서 1990년대 이후에 지금 32년 만에 처음으로 5%를 넘었습니다. 일본은 계속 임금 상승률이 낮아가지고 뭐 국민은 계속 가난하다. 국가가 맞습니다. 부자 되든 아니든 뭐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기업만 부자 됐죠. 네. 그 나라가 정말 30년 동안 실질 소득이 전혀 늘지를 못했는데 네. 그 늘지 못했던 실질 소득의 어떤 원인 뭐 이런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임금이 안 오른다. 그러니까 제로 물가지만 제로 임금. 네네네.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펼쳐지면서 일본 경제가 되게 힘들었었는데 지난 2년 사이에 이제 작년부터 임금 상승률이 저렇게 오르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2024년에는 5%를 넘었고 현재 이 흐름이 또 유지될 거다. 한 1년 정도는 더 간다. 제가 이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일본 기업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네. 기업의 실적이 그 1989년 역사상 최고치, 지난번 최고치 때의 기업 이익의 지금 3배를 넘었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익도 잘 나오는 데다가 좀 어떻게 보면 연준이나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N이 또 굉장히 약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N 저에 임금도 약하고 그러면서 기업들 이익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걸 이제 주주들한테 보상해 준 건 주가 상승으로 연결됐지만 아니 우리 근로자들은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한 걸 이제 이번에 풀어낸 거니까 올해 이익까지 잘 나오고 있는 중이니 그냥 이게 올해 이익은 결국 내년 임금이잖아요. 네네. 그렇게 본다면
임금 상승률이 더 지속되고 그러면 3년째 임금 상승률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면 일단 이건 디플레 탈출은 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금이 상승하면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그럼 디플레이션에서는 탈출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겠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결국 일본 경제가 이제 달라진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결국 엔저 같아요. 엔저요. 예,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너무 심하게 약세를 가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이 정책이 이제 정말 무섭기도 하지만 일본이니까 가능한 정책 같은데 우리는 저러면 정말 사실 금융시장에 있는 참가자들 저희들부터 시작해서 원화 자산 팔고 사실 다른 데 도망갈 것 같은데 일본은 뭐 워낙 경제 자체가 크고 특히 내수 시장 비중이 너무나 큰 나라다 보니 이렇게 아베노믹스라고 하잖아요. 네, 지난번 이제 돌아가신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 때부터 시작돼서 현재의 기시다 내각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 13년, 12년째 펼치고 있는 엔저 현상이 유지가 되면서 특히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이 지금 최근에 152엔, 34년 내 최고치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다라는 건 경제의 두 가지 의미를 이제 지니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의미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엔저로 수출기업 돈 많이 번다. 이건 뭐 어떻게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싸게 많이 팔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적어도 지난 13년 전에 비해서 환율이 2배 이상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환율이 지금 1,300원인데 2,600원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도요타 자동차를 미국 소비자는 반값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여기 이제 두 번째가 우리만은 아니지만 일본도 원자재 수입 비중이 되게 큰 나라니까 원자재에 대한 수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입 물가가 환율 상승할 때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네요. 근데 그동안 물가가 안 올랐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 특히 내수 기업은 내핍 당했던 것도 있는. 예, 뭐 이런 그러네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플레로 연결을 왜냐하면 인플레로 가격을 조금만 인상하면 안 팔리니까. 그랬는데 이제 인상으로 지난 2년, 3년 돌아서게 되는 그 제품 가격을 인상해라. 너만 인상하는 게 아니라 다 인상하게 될 거니까 너만 망하지 않아. 라는 동료를 10년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원자재 가격이 엔저 때문에 막 오른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라면을 만들어 가지고 국내 소비자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밀가루 수입해 오는데 그게 가격이 밀가루가 2배가 됐는데 라면 값은 안 올리고 그냥 판다는 게. 네, 실제로 요새 니신 그래서 주가가 오르죠. 그래요. 예, 우리나라만 이제 라면 회사 주가가 좋은 게 아니고 일본 라면 회사도 좋은 게 결국 제품 가격을 이제 몇 년 사이에 인상하게 되면서부터 아까 이야기했던 이익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했고 이익이 폭발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기대가 생기고 결국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면 12년, 13년 동안 환율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 오른 걸 그걸 버텨내고 계속 환율 인상을 종용하고 정책을 펼쳐나간 일본 자민당 정부도 참 뭐랄까요? 이렇게 일본이니까 가능했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게 우리 5년마다 대통령 선거 있는 나라인데 지금 저 차트가 나오지만 2011년, 10년에 80엔 밑에 있던 게 지금 150엔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2배 올랐고 저 2배 오르는 동안에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미국의 대통령이 오바마에서 트럼프 됐다가 지금 바이든인데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결국 미국이랑 일본이 특히 일본 자민당이겠죠. 그 커넥션 네트워크가 우리는 이거 못할 것 같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이 저렇게 환율 조정하고 있으면 일본처럼 저렇게 놔둘까? 그러니까 이 일본 자민당이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커넥션도 저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일본 사람들 만나면 사실은 가끔 정치 얘기하면서 일본 정치는 너무 낙후돼가지고 일당 독재나 다름없고 한국이 너무 부럽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막 뭐 이렇게 정부에서 잘못하면 막 엎어버리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부럽다고 그러는데 사실 정책의 안정성이라는 면에서는 또 강점이 있네요. 예, 뭐 이게 모든 게 다 일장일단 있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제학자들은 연임제 좀 하자. 이제 우리가 옛날 독재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뭐 못하는 건 저도 이해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정책의 장기적인 어떤 추진이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실 5년 단임제 특히 중간 선거라고 밖에 말 수 없는 여러 선거가 또 중간에 있으면 총선 지방선거 예, 그럼 레임덕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중에 뭐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몇 분 안 계셨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일본이랑 한국이랑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 일본은 저기가 고인물이라는 거 동의. 저도 뭐 아베 신조 엄청 싫어했던 사람이고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또 이제 부러운 점은 내각 책임제다 보니
저게 이제 일본 민주당이 저렇게 해체돼 버렸잖아요. 사실상 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링에 올랐는데 상대 선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민당의 일당 독재랄까, 일당의 장기 집권이 계속되니까 이제 자민당 내에서만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되면 저게 지금 일단 당장의 성과를 보지 않고 밀어붙일 수도 있는 그런 건 또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아니, 저도 사실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떠오른 게 한 10여 년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아베노믹스 평가하고 막 그랬던 거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뭐 저금리, 그러니까 제로금리, 뭐 엔저 이런 거 다 가능한데 사실 구조개혁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되게 좀 비아냥거렸었거든요, 서구에서. 근데 그게 지금 한 10년 지나고 지금에 보면은 구조개혁까지 돼가지고 이제 체질이 좀 개선이 된 상태인 건가요? 아니면 엔저 때문에 잠깐 이렇게 좋아지는 건가요? 착시도 있죠. 그걸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분명히. 그런데 어떤 그 구조조정에서는 금융구조조정은 잘 된 것 같다. 아, 그러니까 일본의 최대 문제가 결국은 저기 은행권 부실과 또 대출 안 해주는 그죠. 아, 네네네. 정부에서 해주는 뭐 여러 가지 정책들, 대출들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중앙은행이 일본 국채를 사서 경기를 부양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통화량의 통화 공급이 잘 안 이루어진 나라라는 걸 뜻하죠. 네. 이제 그런데 최근에 일본에 이제 달라진 게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일본의 주택 가격 지수를 보여주는데요. 우리나라랑 달리 이제 일본은 단독주택 위주의 국가였는데 우리도 예전에 그랬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한 70% 정도가 아파트잖아요. 이게 그래서 동경도라는 이제 23구죠. 네. 동경 23도 지역에 있는 맨션, 전체 맨션이 우리로 이야기하면 주상복합, 기둥식 아파트인데요. 요 파란색 선이 지금 예, 그 전체 가격이고 전체 가격. 이거 네. 밑에 있는 저 또 약간 밑에 있는 선들은 평당 가격도 나오고 있는데 네네네. 뭐 어떤 지표를 보든 우상향. 언제부터 우상향이냐면 아베노믹스 시작됐던 2013년부터 오르는 게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정말 많이 올랐어요. 예, 보시면 아니 이런 가격이 왔단 말이야 싶은 정도의 부동산 가격. 가격이 그만큼 올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은행이 좋아지죠. 네. 왜냐하면 이제 담보대출 부실화로 인해서 네네. 그 1989년엔 주식, 89년 말부터 그 다음에 91년부터는 부동산이 붕괴되면서 은행들 그 13개 도시 은행이 지금 3개 남았잖아요. 네네. 뭐 미쓰비시랑 뭐 예, 그죠? UFJ 이런 애들 은행들이 살아남는 과정에서 10개 넘게 더 망했다라는 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망한 은행의 주거래 은행이라고 생각했던 고객들 입장에서는 대출을 회수당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금융 빅뱅이네 뭐네 했지만 일본 금융권, 은행권에 대한 부실, 불안 이것들은 계속되는 가운데 대출도 안 되고 돈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예금이 들어가면 이게 대출로 나와야 되는데 전부 국채만 사고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며 경제가 전혀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 자산 가격의 폭락으로 인한 트라우마인데 저렇게 12년째 올해까지 한 지금 상반기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오르게 되면 이제 당연히 어떤 생각이 갖게 되냐면 이거 지역마다 다르다. 네. 우리가 심사 분석을 제대로 하면 될 일이지 무조건 부동산 대출은 안 돼. 네. 기업 대출은 안 돼라고 말할 일은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경제 전체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통화 공급이 정상화되는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네. 뭐 예전에 신용 경색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우리도 정부가 많이 개입하고 했지만 우리는 정부 개입 이후에 신속하게 뭐 채권시장 안정펀드 이런 거 딱 만들고 1년 지나면 돈 벌었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일본은 그걸 아무리 해도 안 되던 나라라 아베노믹스까지 한 거죠. 그리고 아베노믹스 효과 덕분이겠죠. 그러니까 대기업 다니는 또 수출 관련 대기업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은 이제 연봉이 아까 네, 오르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두 번째는 이제 홍콩이나 뭐 여러 나라에서 제일 많은 데는 홍콩이지만 네. 외국인들이 엔저니까 너무 지금 일본 엔이 저평가돼 있으니까 또 싸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억 엔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11억 우와 비싸다 네. 그랬는데 지금은 8억 대니까 네. 똑같은 1억 엔이라 해도 20% 30%가 원화에 대해서 그 정도 떨어졌는데 달러에 대해서는 반토막 났으니까 그렇죠. 네. 충분히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본 주택 시장에 대한 투자가 가능한데 요거는 엔저가 끝나면 안 될지 모르지만 앞에 말씀드린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그런 흐름들만 놓고 본다면 일단 저기 뭐 그 1, 2년 정도는 적어도 저기는 이제 어떤 금융시장에서의 신용경색이나 대출 안 해주는 것들은 끝난 거 아닌가.
이제 구조적으로 변화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잃어버린 30년 얘기할 때 그 원인 중에 중요한 게 사실 자산 가격의 하락이고 그 중에 핵심이 처음엔 주식 그 다음에 부동산이었는데 그게 지금 이미 10년째 회복을 했네요. 그걸 좀 10년 더 되긴 했는데 10년 더 됐다. 이제 너무 인상적인 가격 상승률이라 거기만 끊었죠. 근데 그러면 사실 부동산 시장 관점에서 보면 잃어버린 30년은 아니네요. 한 잃어버린 20년 정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동경도 지역 기준으로 해서는 2006년, 7년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별로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의 일본 경제 상태는 어떻게 보면 지난 한 15년, 10년, 15년 준비해 오다가 이렇게 표면에 딱 드러나게 된 그런 주가가 걸로 오르니까 보시는 다들 거예요. 관심이 그렇군요. 역시 주가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네네네. 지금 4만 엔 위에서 움직이니까 네네. 이게 저 직전 고점이 38,900엔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상징적인 숫자, 그 자릿수가 딱 바뀌는 주가 상승이 나타나니까 다들 일본이 정말 달라졌나 봐 이러는데 실제로 저희들 경제 분석가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는 2010년대 후반부터는 아베노믹스가 이제 점점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렇군요. 여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왔는데도 N강이 안 나타나는 거 보고 네. 야 여기 진짜 외교 잘한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자기 그 수출 뭐 일종의 마케터처럼 움직인 그렇죠. 사람이었는데 네. 일본이랑은 관계가 또 되게 좋았잖아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와 일본 진짜 미국의 그 커넥션이 너무 좋네 이렇게 했던 게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결국 터진 거죠. 아니 예전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는 아베 총리 엄청 무시하고 그랬다고 우리나라 언론에서 막 좀 비아냥거리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실속은 다 챙겼네요. 뭐 제일 사이 좋았던 사이로 나오는 것 같고요. 특히 아베 신조 회고록이 물론 이 사람은 죽기 전에 쓴 회고록이니까 네. 과장이 있겠지만 자기가 미국 대통령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고 친하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나오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외교가 그러니까 네. 내치로도 잘했지만 사실 내치는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이 한 거고 네, 네. 이 엔저 정책은 중앙은행이 네. 한 거라면 이 사람은 미국의 심기를 맞춰주며 계속 엔화 약세를 유도한 그런 공은 있지 않나 싶은 대목이 있었습니다. 외교는 정말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자꾸 이게 좋은 면에서는 정권 교체, 네. 나쁘게 얘기하면 커넥트가 자꾸 끊기죠. 좀 그런 건 있다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또 이제 그 다음 질문. 금리를 이제 뭐 경기가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금리를 좀 다시 정상화하겠다는 얘기를 일본에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환율이 제자리로 찾아간다면 만약에 그러면은 이게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조금은 드는데요. 그렇죠. 뭐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엔이 초강세로 가면 문제가 되겠죠. 뭐 예를 들어 다시 120엔, 뭐 100엔 이렇게 가면 일본 경제 분명히 문제가 될 거예요. 우리도 사실 문제 되겠죠. 네네네. 이제 그런 정도만 아니면 근데 일본이 이제 원하는 환율 레벨은 지금 요새 시장의 개입을 보면 한 140엔에서 135엔 레벨이 일본이 제일 선호하는 레벨이라는 느낌을 저는 좀 받고요. 네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저 빨간 선이 뭐냐면 미국이랑 일본 금리 차랑 차고요. 그래서 미국 금리 빼기 일본 금리 한 4, 5% 나오죠. 네네네네. 그리고 파란 선이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인데 최근 한 20년은 거의 완전히 같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정책들이 나온 건 저 2002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 같이 가게 됐던 2002년이 일본이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 중에 처음으로 양적 완화를 시작했던 게 저 때입니다. 2002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양적 완화를 해서 지금 20년 가까이 20년 동안 계속 물론 중간에 중단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뭐 시간 되면 하고요. 일단 네. 저 때부터 네. 일본 엔화의 가치는 네. 이제 네. 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금리 차가 좌우하는데 네. 미국은 금리를 최근에 특히 그 윌슨 미국의 미 연준 이사 이야기하는 거 봐도 6월 금리나 안 돼. 네, 맞아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간신히 마이너스 0.1이 0이 됐는데 미국은 5.5인데 이걸 아니야 9월일 수도 있어 이래 버리니까 야 이건 뭐 괜한 기대 아니야. 엔이 약세라는 건 기정사실이고 이게 뭐 금리 인상 0.1%로 엔이 강세가 된다고? 이 금리 차에 이래 버린 거죠. 저 그림 보시면 그러니까 거의 금리 차가 굉장히 같이 움직이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일본의 이제 엔화가 약세를 보인 가장 큰 이유는 아베노믹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 연준이 금리를 저렇게 많이 올린 게 일본 엔 약세 원인이었고 일본 경제 살아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저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뭐 N이 저는 이제 약 강세로 간다라는 쪽이지만 네네네. 그건 장기 전망. 한 2, 3년 정도 놓고 보면 한 130엔이 있을 거예요. 네. 왜냐면 거기가 이제 저는 균형 레벨이라고 보는데 네.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겠죠. 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저는 일단 일본 경제가 워낙 경제가 좋아졌기 때문에 N 강세다. 저렇게까지 N 약세를 해서 주변국과의 불화 위험들을 내재되어 있는 위험을 일본은 싫을 것 같다. 저 정도면 너무 과하다라는 게 일본 내부의 입장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보면은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뭐 뚝뚝뚝 떨어뜨려 가지고 예전처럼 많이 내리지 않고서는 이게 일본에서 아무리 올려봐야 얼마나 올리겠습니까? 이게 저는 솔직히 5년 안에 1% 가겠는가? 그러니까요. 뭐 0.25 정도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데 네. 이제 그 정도 금리 인상으로는 저 금리 차를 좁히는 건 역부족이니까 아. 일본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중요한데 이제 미 연준이 태도를 보면 올해 3번도 금리 인하 어렵지 않냐 지금 네.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이 경제가 좋은데 네. 이 금리 차는 그러니까 저는 천천히 좁혀지지 시장의 기대처럼 이제 전부 다 N 강이야 N화 사면 다 환차익 나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미국이 너무 좋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 박사님 그 미국 금리 좀 꽤 장기적으로 고금리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쪽의 의견이신가요? 의견인 거죠. 아, 저는 왜냐하면 그러시군요. 미국이 이번에 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저도 이제 경제전망 작년 말에 쓰면서 공부해보니까 세상에 그 일리걸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로 이렇게 국경에서 막은 사람이 매달 20만이 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국경 수비대에 의해서 네네. 돌아간 사람이 매월 20만 명. 아. 그러면 그 몇 배까지는 모르지만 들어왔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네.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 인구 3억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러니까 그 신생아 출산에 따른 자연 증가 말고 네. 이민만 1, 2% 이상 인구를 늘리는 아. 그러니 경제 성장률 3%는 저거는 사실 그렇게 잘한 성장률이라고도 이번에 3.4 나왔지만 네. 그게 정말 높은 성장률이냐 하면 그렇지. 인구 증가율이 1, 2%가 거기 기여하고 더군다나 이민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5세에서 34세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왜? 젊죠. 사막이든 뭐든 험지를 건너서 오셔야 되고요. 그렇죠. 두 번째 미국에서 영어 못하고 취직 못할 텐데 상당히 교육을 잘 받은 젊은 사람들이 이민 가겠다 또는 거기 넘어가겠다고 준비하신 분들이 그 열정 넘치는 아무튼 젊은 세대가 노동력으로 탁 공급된다라는 건 아. 경제 성장률은 인구 증가율보다 훨씬 더 잘 나올 수밖에 없는 네네네. 이런 구조가 있다라는 게 우리는 또 일본은 다 인구 감소 나라인데 네. 성장률은 일본이 암만 잘 나왔다 그래도 2% 나오기 힘들고 우리도 잘 나왔다 그래도 정말 3%는 꿈의 성장률이 지금 돼 있는데 네네네. 이게 미국과의 차이는 이제 1인당 소득에선 우리나 일본이 쫓아가겠지만 네. 전체 경제의 성장률은 안 되면 결국 시장은 금리는 경제 성장률의 함수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미국의 강세가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같은 좀 어떤 큰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네. 달러는 좀 강세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정책 변수 말고 경제만 본다면 경제 성장률이 워낙 계속 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구도 그렇고 해서 계속 달러가 강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 경제 상태에서 뭔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두 가지. 하나는 처음에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아니 좀 경제 구조적 문제가 있으면 장기간 정권이 바뀌더라도 같이 해야 한다. 네네네. 뭐 정책 일관성. 그렇죠. 정책 일관성. 그게 이제 저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화 기본위원회 만들었습니다만 한 게 없잖아요. 네네.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두 번째로 좀 했으면 좋은 게 그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면 큰일 난다. 경제는 경제고 도덕은 도덕이다.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1990년, 91년 당시 버블이 붕괴되면서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지고 있을 때 일본 시라카와를 비롯한 일본은행 총재들이 역대 총재들이 전부 버블을 청산해야 한다. 경제를 건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같은 자신의 철학을 시장에 뒤에 집어넣다가 그게 이제 운 없게 아시아 외환위기까지 연결되며 경제가 잃어버린 10년으로 가고 20년, 30년 간 거잖아요. 네. 결국 경제라는 건 굉장히 예민하고 사람들의 심리가 모든 걸 좌우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산시장 버블이면 금리를 인상해서 박살 내는 건 좋은데 버블이 붕괴되면 또 인하를 해줘야죠. 왜 오버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심한 타격을 받아서 결국 은행들까지 연쇄 부도가 10년간
은행 부도가 연쇄적으로 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는 신속한 금리 인하를 해주는. 그러니까 도덕을 자꾸 집어넣으면 안 되고 네. 자신의 개똥 철학을 넣는 게 아니라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과열인가, 침체인가만 생각하고 정책을 펼치는 중앙은행의 어떤 그런 태도들, 중립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일본 사례에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풀 때 충분히 풀었어야 한다. 이렇게 그리고,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나요? 그렇죠. 충분히 그때 풀었으면 사실 물론 이제 한신 대지진, 고베 대지진 때문에 경제가 타격을 받은 그러니까 운이 없었죠. 운이 없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적기에 금리만 인하했더라도 이렇게까지 30년 불황을 겪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니지 않냐?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았을 것이다. 지금도 우리가 일본 경제 따라가느라 힘들었을 텐데 그때 일본은행 총재와 부총재 단 덕분에 우리가 역전한 거죠. 그 덕분에. 근데 지금 걱정되는 게 말씀 듣자마자 우리는 지금 금리 내수는 안 좋다고 그러는데 금리 인하도 못하고 정부는 재정을 지출 줄인다고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럼 우리도 잃어버린 10년 같은 상황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일본보다 내수 시장이 더 작으니까 자칫 정책 잘못 펴서 특히 기업들의 경쟁력 촉진 이런 거를 잘 못하는 그런 식의 어떤 정책들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일본보다 어쩌면 일어서는 건 그러니까 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더 빨리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너진 다음 일본처럼 저런 걸 못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일본처럼 회복을 못할 수도 있다. 네, 그 이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저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으니까 회복한 건데 우리는 좀 그 면에서 약하잖아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를 여쭤볼게요. 그럼 만약에 일본이 그렇게 잘 회복하고 있고 미국하고도 계속 관계가 좋고 하다고 하면 옛날에 그랬던 것 소니가 세계를 제패하고 뭐 도요타가 쭉 상승해서 GM을 따라잡고 이게 일본의 80년대잖아요. 그래서 뭐 일본 사람들이 미국 가서 무슨 일본 도쿄에 뭐 땅 몇 평 팔면은 미국에 도시 하나 산다고 막 그러면 땅 엄청 사고 그런 황금기가 다시 올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게는 어려워요. 30년 동안 기업들이 투자를 못 해가지고요. 일본 기업. 예, 이제 최근 몇 년 전 고체부터 뭐 도요타가 투자를 하고 하는데 이미 많은 부분을 잃어버려서 옛날에 전성기를 돌아간다라기보다는 이제 1등 국가는 아니고 2, 3등 2류 선진국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세계 초일류 선진국 자리는 이제 보러 가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뭐 미국을 따라잡을 기세로 이렇게는 안 된다는 그때는 뭐 말씀이시죠? 이제 또 과열이었다. 그렇군요. 그러게 근데 일본은 AI 시대에 좀 뒤처졌다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디지털이 늦었다고 그러고 그런 부분들은 있는 거죠. 투자를 못하면 뭐 특히 이쪽은 얼마 전에 뭐 벤치마크 테스트들 이런 거 보면 지금 AI 엔진들이 3달마다 넘버원이 바뀌고 6개월마다 새로운 칩의 그 2배 정도 연산, 병렬 연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할 정도로 가파른 생산성이 있는데 거기 근처에 일본 기업 이름이라도 아니까 좀 이렇게 수준이 낮은 AI 엔진이라도 일본이 개발했다는 이야기 또는 전 세계 100대 유니콘,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 중에 기업 가치 높은 기업 중에 일본이 단 하나라도 있는지 그러게요. 네, 없습니다. 차라리 프랑스, 영국이 더 많이 나와요. 네, 이제 거긴 자기 시장이라도 좀 이렇게 크고 유로존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일본은 갈라파고스였어. 그러니까 확장을 못하고 내부로 침잠하다 간신히 지금 일발역전한 정도지 아직 예전의 위치를 찾아간다라는 건 이제 좀 먼 목표다.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랫동안 기업이 투자를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랬다는 경쟁력을 말씀이시죠. 많이 잃어버렸죠. 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정말 좋은 말씀인데 어쨌든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은 아니었다. 20년 이후엔 회복을 시작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우리나라 잘못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심한 잃어버린 시들기를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반면교사로 좀 배워야 하는 것이 돈을 풀어야 될 때 제대로 풀지 않았던 그리고 너무 경제를 교과서에 나온 대로만 이해했던 그 문제점이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달러가 오래 지속된다는 게 가장 우리 시청자들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홍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평일 12시 30분에 라이브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주말 동안은 지나간 영상 중에서 좋은 이야기 많으니까 놓친 거 있으시면 다시 보시고요. 월요일에 12시 반 라이브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아이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